국민의힘 공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공천 뭐 여러 가지 화제가 되긴 했는데 가장 왜? 했던 부분이 석동현 전 검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최측근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마치 윤심이라는 건 없다라는 걸 전면적으로 보여주듯이 그렇죠.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뭔가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민주당이 정치 공세가 약간 비껴간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공천에서 가장 틀렸습니다. 한 지난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했던 비판 핵심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총선에서 결국은 윤심을 떠나 그 윤핵관이 아닌 검핵관 공천이 진행될 거다. 검핵관. 그러니까 검사 출신 찐윤 사람들 중심으로 공천 파동이 일어날 거다. 이런 비판을 시종일관 수도 없이 해왔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사들 입에서 역차별이 나올 정도로 이른바 윤심 공천, 대통령실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의 공천은 아예 없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단수 공천되는 과정들을 보면 지역의 데이터를 기반한 공천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 거의 상당수가 여기에선 경선 과정들이 진행됐던 일이고 석동현 그 후보라고 얘기를 할까요? 석동현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컷오프가 된 상태니까 대통령과 가까웠다. 내가 이제 용산 대통령실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이른바 특혜를 얻거나 공천 과정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입게 된 게 아무것도 없었던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국민의힘 공천 과정들은 일단 잡음을 최소화시켰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면 거기 기본적인 시스템 공천을 가져가기에는 충분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 받았던 비판의 요소들을 제거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를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석동현이 후보라는 분을 컷오프한 거를 대단한 어떤 모델로 삼아서 윤심이 없다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김웅 의원이랑 같은 의견이신 거예요? 짜고 치는 김웅 의원이 그래죠. 짜고 치는 모습. 왜냐하면 석동현 후보랑 이 후보가 윤심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인가 분석을 해봤더니 학번 외에는 없어요. 같은 학교의 학번 외에는 뭐 이분 윤석열 대통령과 뭐 엄청나게 뭐 친하거나 뭐 호흡을 같이 했다거나 이런 행적들이 없이 그냥 단지 그 인연이 있어서 윤심이다. 그러니까 석동현을 하면은 윤심이 반영된 것이고 여기를 컷오프 시키면 봐라 자유롭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모델을 쓰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요. 주진우 정도를 부산 해운대 갑에서 꺼집어내서 수도권에 한다. 그러면 윤심 없는 공천으로 인정할 수 있죠. 저는 뭐 이런 방구도 안 할게요. 뭐 이혼모 정도 가지고 강남에서 옮긴다 이건 아니고 저는 해운대 갑에 하태경을 옮긴 자리에서 주진우를 박아놓고 수도권 벨트를 다 말판 옮기는 그 작업들을 보면서 저는 윤심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주진우 비서관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진우 비서관이 해운대 갑의 노른자에 있는 자체만으로 이미 윤심이 시작됐고 그리고 TK가 아직 발동이 안 됐어요. 대구 쪽. 거기가 말하자면 실질적인 윤심의 총 인재들이 어떻게 배치되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지 나머지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기존에 국민의힘에서 했던 분들이 해야지 경쟁력이 그나마 있지. 새로운 사람 해봤자 추풍 낙엽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는 수도권의 어떤 석동현 후보에 대한 하나의 교체? 저는 이거를 윤심의 카드로 제가 하나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윤심 공천이 있으면 공천은 항시 파동이 뒤따릅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사, 한동훈 위원장과 가까웠던 권력의 인사가 개입돼서 공천하면요. 여기서 배제된 사람들이 나가서 민주당처럼 단식 투쟁도 하고 막 문제를 벌이는데 지난 일주일 기간 동안에 그런 얘기들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조혜진 의원의 기명을 여기서 난리 나지 않았어요? 조혜진 의원이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조혜진 의원은 받아들였는데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어떡하냐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 정도는 반발의 강도가 좀 약한 거예요. 그래요? 보통 저러면은요 이제 다 서울로 와서 중앙당사 앞에서 꽹가리 치고 중앙당사 들어가고 뱀 풀고 그래요. 이게 참 고도의 뭐 꼭 이런 약속 대련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치는 윤핵관 갈등 자체가 저는 가장 큰 충격 효과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야. 감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에서 주는 공천에서 이런 방법하면 다 드러낼 거야. 그러니까 군소리하지 말고 움직여. 저는 그런
보이지 않는 큰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요거는 이제 서영수 제 부대변인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이죠. 생각이고 네. 저희 이렇게 너무 그러시면 드라마국으로 보낸다고 그런가요? 장 아니, 이게 합리적 소장님은 의심인데. 네, 장 소장님은 석동현 전 검사장 공천 이거 못 받은 거에 대해서 그래도 어떻게 상징적인 거 평론하세요? 맞죠. 서영주 상징적인 건 맞다. 부대변인이야 뭐 좀 폄하하지만 이분 대통령 40년 직이고 저도 잘 아는 분이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 그만두시고 나서 캠프를 구성하고 캠프 구성해서 활동할 때 이분이 물밑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어마어마하게 활동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이분을 그냥 경선도 시켜주지 않은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가 윤심 공천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공천 주도권은 저한테 있어요.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이번에 발표되지 않은 곳에 주목을 하고 싶어요. 어디죠? 그러니까 종로 같은 경우에 최재형 의원을 지금 안 줬단 말이에요. 발표도 안 했어요 지금. 이거 왜 그랬냐. 서초울 강남을. 그리고 송파병 같은 경우에 송파 가불은 했는데 병은 김근식 교수가 있는데 거기 지금 발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표 안 한 지역들은 현재 현역 의원들이나 전 당협위원장들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 바꿀 거야 라는 생각이니까 발표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거냐. 영등포 갑 같은 경우에 대통령 측근인 박민식 전 보훈처 장관이 왔는데 박용찬 당협위원장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쉬운 숙제는 다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뭐 경남 발표를 했던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려운 지역, 대구 경북, 이제 수도권 어려운 지역 어떻게 풀 거냐. 아주 큰일 났어요,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공천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기저 효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기대치가 낮았는데 기대치가 낮은 거에 의외로 비해서는 괜찮네, 뭐 요런,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어. 이게 지금 이 기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뭐 하여튼 그 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엉망진창이었잖아요. 뭐 당대표를 지금 몇 번 내쫓고 비대위가 몇 번 들어서고 네. 또 그럴 거다 이번 총선에서. 이게 이제 일반적 관측이었어요. 게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온 다음에도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당신 그만둬 이래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나고 이랬기 때문에 당연히 공천은 파동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저것 때문에 무너질 거다. 이제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잡음이 안 나고 있어요. 이 기저효과가 크기 때문에 무슨 윤심 공천이나 용산 공천이나 이런 논란이 지금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지금 공천 3분의 1도 안 했어요. 3분의 1이 아니고 5분의 1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봐야 돼요. 특히 TK 공천을 어떻게 하는지 네. 봐야 됩니다. 그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는데 또 이제 장 소장님도 아직 뇌관이 많이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좀 이걸 평론을 듣고 예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아이고. 조국 신당의 파급력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보도록 그것도 다뤄야 하겠습니다. 됩니까? 네, 아까 예고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결국 이제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서 신당 창당 선언을 했고 이번 총선 목표가 원내 제3당이라고 했는데 이 목표 개혁신당 목표 아니에요? 박 의원님? 당연히 개혁신당의 목표고요. 조국신당은 달성 못할 겁니다. 네.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 아무리 국민들을 좀 우습게 봐도 그렇지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사법적 정치적 논란을 보십시오. 게다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을 받았는데 정당을 만들어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 무리고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도의가 아닌데 근데 뭐 원내 3당을 하겠다. 국민들 바보로 아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난 총선의 열린민주당 효과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너무 빨리 조국 전 장관 손절한 거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요. 빠른 거 아닌데요? 아. 네, 그동안 늘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한 몇 년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조국의 강이 뭐겠습니까? 조국은 넘어야 될 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을 너무 빨리 손절했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조국 전 장관의 창당 부분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존중한다 안 한다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의 당이 민주당과 힘을 합치는 것들이 과연 당에 좋느냐. 득실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까지 당내에서는 실이 많다. 그러니까 전체 총선이 50일 안으로 다가섰을 때 조국 전 장관이 다가올수록 민주당의 지지층은 단단해질 수 있으나 중도층이 결국에는 이 승패의 가늠자거든요. 예. 중도층이 조국 전 장관을 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이미 판단이 내려졌잖아요. 심지어 항소심에서 실형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과 손을 잡고 간다. 그거는
선거 전략도 그렇고요. 국민 정서상도 쉽지 않을 것이다. 좀 그런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이 있었는데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정치는 원한과 보복 심리 갖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당을 만들고 정치하겠다라는 맥락을 쭉 메시지를 쭉 살펴보면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배지 달아가지고 복수해야지 그런 생각만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정치하시려면 그때 가서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김병민 전 네. 최고 예 말씀하실 거예요. 조국 신당이랑 민주당이 아무리 거리를 두려고 그래도 국민들께서는 결국은 한 정당이라는 거를 알고 있을 거라 보는 게요. 여기서 선을 그었는데 아니 열린민주당이 과거에도 한참 다른 건너가니까. 정당으로 나와서 붙여. 실제 선거를 치렀지만 김의겸 의원을 비롯한 실질적인 사람들이 다 민주당이랑 결국 합당해서 함께 가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도 여기에 대한 그 거리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커다란 하나의 정당인데 선거 앞두고 잠깐 다른 척을 하고 있는 상황 국민들이 아시다. 앞섰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죠.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고요.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